북한 핵무기 사업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이 세계에 자랑하는 잠수함, 그 쇳덩어리를 22년간 직접 손으로 만든 용접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새벽, 그가 직접 올린 안전보고서가 묵살된 자리에서 23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보위부 지도원이 그에게 남긴 말은 단 한마디. 과연 그 말이 무엇이었기에 그는 20년의 침묵을 깨고 두만강을 건넜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 그 냄새를 맡은 건 2015년 겨울이었습니다. 탄 고무 냄새, 그리고 그 밑에 깔린 뭔가 더 무거운 냄새. 여러분, 사람이 타는 냄새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용접을 22년 했으니까 불에 탄 냄새는 하도 맡아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날 새벽 심포 조선소 제3도크에서 올라온 그 냄새만큼은 달랐습니다. 지금도 가끔 꿈을 꾸면 그 냄새가 먼저 옵니다. 눈을 뜨면 식은땀이 흥건하고요. 그 새벽에 저는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도크 안에 있던 잠수함 격실에서 23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화재였습니다. 전기 배선 결함이었는데 이미 석 달 전에 제가 담당 상관에게 보고를 올렸던 문제였어요. 부품을 바꿔야 한다고, 이대로 두면 위험하다고. 그 보고서가 어디 갔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마 어느 서랍 속에서 먼지를 먹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저는 보위부 지도원 앞에 불려갔습니다. 지도원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동무는 어젯밤에 아무것도 못 봤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령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그냥 사실을 알려주듯이 담담하게. 그리고 저는 그날부터 정말로 아무것도 못 본 사람이 되었습니다. 23명의 이름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고 가족들한테는 훈련 중 사고라는 말 한마디가 전달됐을 뿐입니다. 유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제가 북한에서 보낸 마지막 10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들. 저는 함경남도 심포에서 나고 자란 김성국입니다. 올해 54이 됐고요. 지난 2026년 2월에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아직도 가끔은 이게 꿈인가 싶습니다. 밤에 눈을 뜨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고 천장이 너무 하얗고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섭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잠수함 이야기입니다. 북한이 그토록 자랑하는 그 잠수함. 김정은이 딸을 데리고 나와 어루만지던 그 거대한 쇳덩어리. 저는 그 안에 제 손으로 용접봉을 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쇳덩어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얼마나 허술한지, 그리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압니다. 노동신문에 나오는 그 번쩍번쩍한 사진 뒤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직접 봤습니다. 제가 처음 심포조선소에 발을 들인 건 22살 때였습니다. 2020년대를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은 아마 6.25 이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공장이 세워지고 철길이 놓이고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자리를 만들던 시절. 그 시절 사람들의 손에는 다들 뭔가 들려 있었잖아요. 곡괭이든 삽이든 용접봉이든. 제 아버지도 그 조선소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작업복에 기름때가 절어도 아버지는 늘 어깨를 펴고 다니셨어요. 나라를 지키는 배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있으셨으니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그랬어요. 심포는 작은 도시입니다. 함경남도 동쪽 해안에 바짝 붙어 있는 곳이에요. 동해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겨울이면 바닷가에 서 있다가는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 바람이 참 좋았어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해변에 나가서 파도 소리 들으며 미역이며 조개 줍고 여름엔 발 담그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바다가 그냥 바다였으니까요. 그 바다 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몰랐을 때였으니까요. 어머니는 된장찌개를 참 잘 끓이셨어요. 심포 앞바다에서 잡은 명태 넣어서 끓인 된장찌개. 추운 겨울날 그거 한 뚝배기 앞에 앉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머니 손맛이라는 게 어디를 가도 따라오는 법이 없다는 걸. 저는 지금도 된장 냄새만 맡으면 심포집 부엌이 눈앞에 떠오릅니다. 밥상 앞에 앉아서 아버지가 오시길 기다리던 저녁, 어머니가 국 한 번 더 뜨러 부엌으로 들어가시던 뒷모습, 그런 것들이요. 그 집이 이제는 없습니다. 제가 떠나온 세상에 있으니까요. 조선소에 들어간 첫 해에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용접 기술을 배우는데
손이 몇 번이나 되었는지 모릅니다. 눈도 얼마나 상했는지 지금도 왼쪽 눈이 빛에 좀 예민합니다. 그래도 불평 한 번 안 했어요.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배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스스로 다독이면서 버텼습니다. 어르신들, 그때 우리가 배운 것들 있잖아요. 수령을 위해, 당을 위해, 조국을 위해. 그 세 마디가 가슴에 얼마나 깊이 박혔는지 그걸 의심한다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의심은 곧 죄였으니까요. 북한에서 의심하는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조선소에서 기술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체 용접 담당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의 껍데기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용접봉이 쇳덩어리와 맞닿는 그 순간 불꽃이 튀고 두 조각의 쇠가 하나로 붙는 그 순간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어릴 때 레고 블록 끼워 맞추는 것처럼 뭔가를 완성해가는 느낌이요. 동료들도 좋았습니다. 같이 밥 먹고 퇴근 후에 옥수수술 한 잔씩 걸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북한에 술도 있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죠? 있습니다. 장마당에 가면 뭐든 있어요. 2000년대 중반이 되면서 조선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어선이나 일반 선박 수리가 주된 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제3도크가 통제구역이 됐어요. 출입 명단이 따로 관리되고 야간 작업이 늘어나고 보위부 지도원이 상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는 뭔가 큰 게 들어왔구나 수군수군했는데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서 모른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안전한 답이거든요. 괜히 아는 척했다가 보위부에 불려가면 그걸로 끝이니까요. 제가 처음으로 그 실물을 직접 가까이서 본 건 2013년이었습니다. 잠수함이었습니다. 제 생애 처음 보는 크기였어요. 어르신들, 저 어릴 때 동네 어른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잠수함이라는 게 엄청난 무기라고 바다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못 찾는다고 그게 있으면 미국도 못 건드린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 눈앞에 서 있는 그것은 뭐랄까요?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녹이야 바닷물에 닿으면 쓰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게 그냥 보통 녹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창고 귀퉁이에서 볼 법한 관리를 아예 안 한 것 같은 그런 녹이었어요. 용접 이음새 부분은 들떠 있었고 격병 연결 부위에는 이미 균열이 간 흔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바다에 들어가는 건가? 이걸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은 살아서 나올 수 있는 건가?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믿었습니다. 우리 당과 수령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운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내가 열심히 고치면 된다고. 재료가 없으면 없는 대로 부품이 낡으면 낡은 것을 때우면서라도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22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게 충성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2015년 그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23명이 죽은 그날 밤부터입니다. 제가 보고서를 올렸던 그 전기 배선 문제. 담당 상관은 예산이 없다고 했습니다. 위에 올려봐야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작업 계속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더 올렸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는 아예 회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에 불이 났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격실 안에서 작업 중이던 승조원들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동무는 어젯밤에 아무것도 못 봤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무서웠습니다. 보위부가 무서웠던 게 아니에요. 그 지도원이 그 말을 하면서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았던 것이 무서웠습니다. 23명이 죽었는데 그 눈빛이 그냥 사무적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올리는 것처럼 출근 도장 찍는 것처럼 그 무감각함이 저한테는 어떤 고함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조선소에 출근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나라를 지키는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내 동포들이 죽을 자리를 만들고 있는 건가? 그 질문의 답을 찾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을 때 저는 두만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이 이야기를 왜 지금 하는 걸까요? 이미 한국에 왔는데, 이미 살았는데 굳이 이 아픈 것들을 다시 꺼내는 이유가 뭘까요? 저한테 처음에 이 얘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북에 두고 온 아내가 있습니다. 어머니도 계십니다. 제 얼굴이 알려지면 그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하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23명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없는 일이 됐고
세상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가족이 있었을 겁니다. 어머니도 있었을 거고 자식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누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 말고는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심포조선소에서 22년 동안 일하면서 그 잠수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봤습니다.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어떤 사람들이 만드는지,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지를 봤습니다. 평양에서 그걸 공개할 때마다 위대한 승리라고 외치는 그 소리가 저한테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쇳덩어리 안에 23명의 목숨이 녹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겁니다. 번쩍번쩍한 잠수함 앞에서 경례하는 장면들. 그게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 저는 이 이야기를 다 드리고 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잘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26년 2월 제가 두만강을 건너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심포 바닷바람이 어떻게 저를 이 자리까지 데려왔는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선소에서 일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동료가 한 명 있습니다. 최철수라고 저보다 5살 위였어요. 함경북도 청진 출신인데 심포로 배치를 받아서 온 친구였습니다. 이 사람이 용접 기술이 어찌나 좋은지 손이 아니라 기계 같았습니다. 불꽃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선을 그어나가는데 저는 그게 참 부러웠어요. 기술자로서 그 친구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 철수 형이 2015년 그 사고 때 격실 안에 있었습니다. 23명 중 하나였습니다. 야간 추가 작업 배치를 받았거든요. 형한테는 아내랑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이 그의 6살이었어요. 저는 그 딸 얼굴을 압니다. 조선소 가족 행사 때 봤거든요. 수주봉을 많이 타는 아이였는데 아버지 손을 꼭 잡고 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 딸이 지금은 15살이 됐겠죠. 아버지가 왜 돌아오지 않는지 알고 있을까요? 훈련 중 사고라는 말을 믿고 있을까요? 저는 그게 마음에 걸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2015년 겨울 그 사고가 있고 나서 저는 한동안 말수가 줄었습니다. 원래도 과묵한 편이었는데 더 조용해졌어요. 아내가 눈치를 챘습니다. 저녁 밥상 앞에 앉아도 수저를 들 생각을 안 하고 멍하니 있으니까요. 아내가 어디 아프냐고 물으면 저는 그냥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조선소 일이 고되다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한테 사고 얘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보위부 지도원이 한 말이 귀에 맴돌았으니까요. 아무것도 못 봤어. 그 말은 저한테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가족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었습니다. 어르신들, 비밀을 혼자 품고 산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무거운 돌을 가슴속에 하나 넣어두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무게를 느끼는데 나중에는 그게 거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냥 그 무게와 함께 사는 게 일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2015년을 보내고 2016년을 보내고 그렇게 몇 년을 더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은 바뀝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사고가 있기 전에는 제3도크에 들어가면 그냥 일감이 보였습니다. 어디를 용접해야 하고 어디가 약하고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해야 하는지 기술자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있고 나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그 잠수함을 볼 때마다 최철수 형이 보였습니다. 형이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격실 입구가 보였습니다. 제가 올렸던 보고서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를 읽고도 아무것도 안 했던 누군가의 서랍이 보였습니다. 2016년 봄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구역 외병 용접 작업을 마치고 나서 점검을 하는데 이음새 한 군데에서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금이가 있었습니다. 아주 가는 성 같은 균열이었는데 용접 기술자 눈에는 바로 보입니다. 저는 반자에게 보고했습니다. 반자는 보더니 별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획 기일이 촉박하다고 일단 진행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2015년이 생각났거든요. 보고서를 2번 올리고도 달라진 게 없었던 그 기억이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 아내가 끓여준 강냉이죽을 먹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어르신들, 강냉이죽이 뭔지 아세요? 옥수수를 갈아서 끓인 죽입니다. 2016년 그 무렵에 저희 집 밥상에는 쌀밥이 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심포가 그나마 해안 도시라 생선이라도 있었지 내륙 지방은 더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북한에서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배급이라는 게 있기는 한데
받는 날보다 못 받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아들이 그때 12살이었습니다. 키가 또래보다 좀 작았어요. 밥을 못 먹어서였겠죠. 그 아이가 밥상 앞에 앉아서 강냉이죽 한 숟가락 뜨는 걸 보면서 저는 나라를 위한다는 말이 뭔지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라를 위한다면서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이 이래도 되는 건가? 잠수함은 짓는데 내 아들 밥은 없는 건가? 그 무렵에 조선소 안에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위에서 새로운 지시가 내려왔는데 작업 속도를 2배로 높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유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지시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를 2배로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점검을 줄여야 합니다. 이음새 하나를 확인하는데 원래 1시간 걸리던 걸 30분에 해야 합니다. 재료가 모자라면 모자란 채로 가야 합니다. 저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2015년에 이미 배웠으니까요. 그러던 2017년 여름 저는 처음으로 외부 세계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만난 장사꾼한테서였습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가끔 소식을 전해줬거든요. 조심스럽게 아무도 없는 데서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남조선에서 잠수함을 새로 만들었는데 우리 거랑은 비교가 안 된다고. 조선 기술이 세계에서 손꼽힌다고.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우리 잠수함이 얼마나 대단한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런데 집에 와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나는 정말 남조선 잠수함을 본 적이 있는가? 비교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 잠수함이 대단하다고 배웠지만 그게 대단하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그 밤에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2018년이 됐습니다. 조선소에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화재가 아니라 침수였습니다. 도크 안에서 수압 실험을 하다가 이음새 부위가 터진 겁니다. 다행히 사람은 많이 다치지 않았습니다. 둘이 다쳤고 하나가 크게 다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은폐가 좀 서툴렀습니다. 소문이 났거든요. 조선소 주변 주민들한테까지 퍼졌습니다. 그러자 보위부에서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소문을 낸 사람을 찾아내서 형명화 조치를 내렸습니다. 형명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오지로 추방해서 강제 노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압니다. 조선소 인근 식당을 운영하던 아주머니였어요. 우리 직원들이 점심을 자주 먹으러 가던 곳이었는데 그 아주머니가 손님한테 무심코 한 말이 문제가 됐습니다. 사고가 났다더라.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주머니가 어디로 끌려갔는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그날 어디서 구해왔는지 두부를 넣은 된장찌개를 끓여놨더라고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 얼굴이 떠올라서요. 식당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우리를 맞이하던 그 얼굴이요.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게 한순간이 아닙니다.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벽돌 하나씩 빠지는 겁니다. 저는 2015년에 벽돌 하나가 빠졌고 2018년에 또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크고 작은 것들이 계속 빠져나갔고요.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나면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벽이 없는 겁니다. 내가 기대고 서 있던 벽이 사라진 겁니다. 저는 2018년 그 저녁 된장찌개 앞에서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나는 안전한가? 그 질문은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조선소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아들 짜는 얼굴을 보면서 나는 안전한가? 내 가족은 안전한가? 내가 보고서를 잘못 올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눈치 없이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2019년 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제 동료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박동혁이라고 저보다 3살 아래였습니다. 조선소에서 도면 관리를 담당하던 친구였어요. 설계 도면을 보관하고 작업 지시서를 정리하는 역할이었는데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서 수치 계산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랑 점심을 자주 같이 먹었어요.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퇴근 후에 같이 걷기도 하고 북한에서 그렇게 편하게 얘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거든요. 동혁이가 어느 날부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파서 결근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안 나왔습니다. 제가 반자한테 동혁이 어떻게 됐냐고 물었더니 반자가 눈을 내리깔면서 그냥 모른다고 했습니다. 모른다는 건 사실 아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런 경우는 모른다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대답이니까요. 나중에 아주 조심스럽게 정말 아무도 없는 데서 다른 동료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동료가 목소리를 낮추면서 그러더라고요. 동혁이가 도면을 잘못 건드렸다고.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잠수함 도면 중에 열람 금지 구역이 있는데 동혁이가 업무상 그 도면을 봤다는 게 문제가 됐다고. 고의도 아니고 담당 업무를 하다가 옆에 있던 도면을 잘못 펼쳤던 거라고. 그게 보고됐고 보위부에서 데려갔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실수 하나였습니다. 서류를 잘못 집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날 이후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있는지도 지금 어디 있는지도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르신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아들 학교 앞을 지나쳤습니다. 마침 수업이 끝나는 시간이어서 아이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저 아이들도 다 이렇게 사는구나.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는구나. 그게 너무 슬펐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도 그게 당연한 줄 알고 20년을 살았으니까요. 그 무렵부터 저는 장마당을 좀 더 자주 들르게 됐습니다. 물건을 사러 간다는 핑계로요. 심포장마당은 크진 않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도 있고 여러 가지 소식도 있어요. 장마당이라는 게 어르신들한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예전 5.1장 같은 겁니다. 닷새마다 장이 서는 게 아니라 매일 열리기는 하는데 나라에서 허가받은 것도 있고 허가 없이 몰래 파는 것도 있고 뒤죽박죽이에요. 장마당에서 가끔 목도리나 양말 같은 걸 파는 아주머니한테 귀띔을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도 중국에 친척이 있어서 가끔 소식이 들어왔어요. 남쪽이 산다더라.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서 세상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다더라. 젊은 사람들이 회사를 차려서 돈을 번다더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선전이 너무 심하다고 설마 그렇겠냐고. 그런데 자꾸 들으면 자꾸 생각이 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2020년이 됐습니다. 조선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라고 부르더라고요.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한 명도 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웃었다는 얘기는 나중에 들었고요. 저는 그때 조선소 안에서 폐쇄 근무를 했습니다. 집에도 못 가고 도크 안에서 먹고 자고 일하고 그 기간이 몇 달이었는데 그때처럼 생각이 많았던 때가 없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는 그 안에서 제 20년을 처음부터 다시 돌아봤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했는가? 나라를 위해서라고 배웠는데 그 나라가 정말 나를 위한 나라인가? 23명이 죽었을 때 나라는 무엇을 했는가? 동혁이가 사라졌을 때 나라는 무엇을 했는가? 아무것도 못 봤어. 그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 봤다면 나는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나한테 20년째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다. 그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한번 방향이 바뀌면 잘 돌아오지 않거든요. 2022년 저는 처음으로 탈북을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들자마자 무서웠습니다. 탈북이라는 게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저도 압니다.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본인만 가는 게 아니에요. 가족도 같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내도 아들도 같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 그냥 입 다물고 일하면서 살아.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면서 또 하루를 보내고 또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4년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2024년 봄이었습니다. 조선소에 새로운 지도원이 부임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도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40 초반으로 보였고 키가 크고 눈매가 날카로웠어요. 부임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기존 지도원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지켰거든요.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간섭을 안 했어요. 근데 새 지도원은 달랐습니다. 작업 현장을 직접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캐물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랑 밥을 먹는지, 퇴근 후에 어디를 가는지, 장마당에는 얼마나 자주 가는지. 저는 그 지도원이 부임하고 나서 장마당 발길을 끊었습니다. 괜한 눈에 띄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장마당을 안 가면 생활이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배급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해 여름 조선소 안에 숙청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르신들, 숙청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먼 이야기 같죠. 근데 저한테는 아주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책상이 비어 있고
그 사람 이름을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됩니다. 북한에서 그게 숙청입니다. 그해 여름에 3명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 명은 기계 담당 반장이었는데 작업 중에 상관에게 의견을 냈다가 불려갔습니다. 의견을 냈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부품이 규격에 맞지 않으니 교체해야 한다는 기술적인 의견이었어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위에서 내려온 부품을 가지고 뭐라 했다는 거였죠. 또 한 명은 조금 더 어이없었습니다. 퇴근길에 동료한테 오늘 고됐다고 한마디 했는데 그게 노동에 대한 불평으로 보고됐습니다. 그것도 숙청 사유가 됐어요. 저는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말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부품이 잘못됐다는 보고서도 올렸었고 동료한테 힘들다는 소리도 했었으니까요. 2015년에 올린 그 보고서가 갑자기 다시 생각났습니다. 그 보고서가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새 지도원이 그걸 들추게 된다면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아내한테도 말을 못했습니다. 아내는 이미 제가 힘들다는 걸 눈치채고 있었어요. 밥을 안 먹고 말을 안 하고 밤에 뒤척이는 걸 모를 리가 없죠. 근데 물어봐도 제가 대답을 안 하니까 아내도 그냥 기다렸습니다. 아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밀어붙이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람. 그게 제가 아내한테 늘 고마웠던 부분입니다. 그 무렵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16이었어요. 키가 크고 눈이 맑은 아이였습니다. 공부를 잘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대학교 갈 수 있겠다고 했을 정도로요. 그 아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저 나중에 조선소 들어가도 되냐고. 아버지처럼 기술자가 되고 싶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상한 얼굴이었을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왜 그러냐는 표정으로 저를 봤으니까요. 저는 억지로 웃으면서 잘 생각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면서요. 이 아이를 이 나라에서 키울 수가 없겠구나. 그 생각이 처음 든 순간이었습니다. 나 혼자라면 어떻게든 버텼을 겁니다. 그냥 입 다물고 눈 감고 아무것도 못 본 사람으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아들 얼굴을 보니까 그게 안 됐습니다. 이 아이가 나처럼 살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올리면 동료가 죽고 말 한마디를 잘못하면 사라지는 그런 세상에서 이 맑은 눈을 가진 아이가 평생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4년 가을이 됐습니다. 조선소에 특별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잠수함 선체 최종 용접 마감을 2달 안에 끝내라는 거였습니다. 2달이요. 원래 계획이면 6달은 좋게 잡아야 할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서를 받아들고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2달 안에 이걸 끝내면 어떻게 됩니까? 이음새 확인을 생략해야 합니다. 두께 측정을 건너뛰어야 합니다. 용접 후 냉각 시간도 줄여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잠수함이 바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2015년이 생각났습니다. 23명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반장도 기술 담당도 아무도요. 다들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박동혁이 생각났으니까요. 동혁이는 도면을 잘못 펼쳤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기술적인 이 일을 제기했다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봤습니다. 그 이후 2달간 저는 평생 가장 괴로운 작업을 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작업복을 입으면서 오늘도 이 쇳덩어리에 거짓말을 덧대러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근해서 집에 오면 손을 한참 씻었어요. 기름때야 씻으면 되는데 뭔가 더 씻어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씻어도 안 되는 게요. 그해 겨울 어머니가 편찮으셨습니다. 기침이 오래 가더니 폐렴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병원에 가니까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처방은 해주는데 약국에 재고가 없다고요. 장마당에서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약을 구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조선소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어르신들, 북한 병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겉에서 보면 있기는 있어요. 건물도 있고 의사도 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주사기도 부족하고 진통제도 없고 항생제는 꿈도 못 꿉니다. 마취제가 없어서 수술을 그냥 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나라 6.25 직후에도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그 시절 어르신들이 겪으셨던 그 힘든 시절보다 더하다니 싶어서요. 저는 아내 몰래 갖고 있던 돈을 탈탈 털었습니다. 비상금이라고 조금씩 모아두던 거였어요. 그걸로 장마당에서 약을 구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거라고 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드렸어요. 달리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약을 드시면서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상금은 이미 다 썼다. 약이 또 필요하면, 아들이 아프면, 아내가 아프면. 저는 그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엉키는 동안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많이 느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 혼자 사셨는데 그 세월이 얼굴에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평생 된장찌개 끓여주시던 그 어머니가 이제는 제가 약을 구해다 드려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날 밤 집에 오는 길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결심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바로 탈북을 실행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그 단계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한 건 더 이상 눈을 감고 살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른 척 살았습니다. 보위부 지도원이 시킨 대로요. 그런데 그게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잘 보이고 잘 따르고 열심히 일해도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동혁이가 보여줬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에서 눈치껏 아무도 의심하지 않도록, 신포에서 두만강까지 어떻게 가는지, 국경 경비가 언제 느슨해지는지, 어디를 통하면 건널 수 있는지, 물론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랬다가는 바로 끝이니까요. 조각조각 이 사람한테 한마디, 저 사람한테 한마디씩 들었습니다. 2024년 겨울이 왔습니다. 신포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어릴 때 저는 눈 오는 날이 좋았습니다. 학교가 일찍 끝나거나 빠지는 날도 있었고 눈싸움도 하고, 근데 그의 겨울 눈은 달리 보였습니다. 눈이 많이 쌓이면 국경 경비가 더 삼엄해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으니까요. 그러면 강을 건너기 더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해 겨울에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봄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봄에 눈이 녹으면, 강물이 부르면 그때 기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봄을 기다리는 동안 또 일이 생겼습니다. 2025년 2월이었습니다. 조선소에 감사단이 내려왔습니다. 평양에서 내려온 당 감사단이었어요. 이런 감사가 내려오면 조선소 전체가 얼어붙습니다. 다들 숨을 죽이고 말을 줄이고, 감사단이 뭘 캐러 왔는지는 몰라도 걸리면 안 된다는 건 다 압니다. 감사단이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불려갔습니다. 이유를 몰랐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2015년 보고서 때문인가? 이음새 균열 보고 못 본 척했던 것 때문인가? 장마당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누군가 봤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걸어가는 그 몇 분이 평생에서 가장 긴 시간 같았어요. 감사단 앞에 앉았습니다. 중간에 앉은 사람이 저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서류를 한 장 내밀었습니다. 2015년 사고 관련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올렸던 그 2통의 보고서 중 하나였어요. 어딘가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거 동무가 올린 거요? 저는 예 라고 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상부 허가 없이 단독으로 이런 보고를 올렸소?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독으로 올렸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기술적 이상을 발견하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절차를 어겼다는 거였어요. 반장한테 먼저 올리고, 반장이 상위에 올리고, 그 상위가 또 위에 올리는 절차, 그 절차를 건너뛰고 직접 올린 것이 월권이라는 거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전 문제라 급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잠시 저를 보더니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번 한 번은 경고로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면 처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에서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운이 좋았다. 그런데 다음에는, 다음번에 또 운이 좋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2015년 보고서 하나가 10년을 넘어서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제가 또 무슨 일을 하면 또 어떤 보고서가 어느 서랍에 잠들어 있다가 저를 잡으러 올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아내한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나가야 할 것 같소. 아내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참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무섭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섭다고 했습니다. 무서운데 여기 있는 게 더 무섭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내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내한테 말을 꺼낸 그날 밤, 우리는 밥상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일찍 잠이 들었고 방 안이 조용했어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애는 어떻게 할 거냐고. 저는 같이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애를 데리고 가면 위험하다고. 걸리면 셋이 다 끝난다고. 그러면서 애는 먼저 보내고 우리가 나중에 따로 나가는 방법은 없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맞았습니다. 16살 아이를 데리고 두만강을 건너는 건 무리였어요. 아이가 소리를 지르거나 발을 헛디디거나 경비대에 걸리거나 변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두고 우리만 가는 것도 말이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 부모가 탈북하면 남겨진 자식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그날 밤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 누웠어요. 잠은 안 왔습니다. 그 이후 한 달을 저는 혼자 여러 가지 방법을 따져봤습니다. 셋이 같이 가는 방법, 아들 먼저 보내는 방법, 경로를 어떻게 잡을지, 돈은 얼마나 필요한지 그 계산을 머릿속에서 수백 번 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용접봉을 잡으면서도 퇴근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요. 2025년 봄이 됐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심포 바닷가에도 봄 냄새가 났어요. 어릴 때 그 봄 냄새를 참 좋아했는데 그의 봄은 마음이 무거워서 냄새를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즈음 장마당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수소문했습니다. 탈북 안내를 해주는 사람을 브로커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 말을 직접 쓸 수가 없으니 그냥 안내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안내인을 찾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잘못 건드렸다가 보이부 끈앞풀한테 걸리면 그날로 끝이니까요. 조심스럽게 석 달에 걸쳐서 사람을 찾았습니다. 장마당에서 오래 거래하던 아주머니를 통해서 연결이 됐어요. 그 아주머니도 직접 연결해 준 게 아니라 자기 친척 중에 그런 쪽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타고 연결이 됩니다. 안내인을 처음 만난 건 2025년 6월이었습니다. 장마당 뒤편 골목이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이름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냥 형이라고 불러라 했어요. 이 형이 딱 3가지를 물었습니다. 몇 명이냐? 돈은 있냐? 왜 나가냐? 저는 3명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나가냐는 질문에는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살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형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금액을 말했습니다. 3명이면 중국까지 데려다 주는데 얼마? 거기서 동남아까지 연결해 주는데 얼마? 저는 속으로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저한테 있는 돈이랑 비교하면서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형한테 지금 당장은 어렵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어요. 형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연락 방법을 알려줬어요. 아주 간단한 신호였는데 장마당에서 특정 물건을 사면 연락이 된다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외우고 헤어졌습니다.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조선소 월급으로는 어림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용접 기술이 있으니까 개인 의뢰를 받아서 일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 집에 쇠 창살 달아주고 깨진 소 떼어주고 그런 것들이요. 장마당에서도 조금씩 물건을 사고 팔았습니다. 아내도 됐습니다. 아내는 바느질을 잘했어요. 옷 수선을 해주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우리 둘 다 티가 나지 않도록 너무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면서요. 그렇게 6개월을 모았습니다. 2025년 겨울이 됐어요. 그 사이에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아들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앉았습니다. 아들이 눈치를 챘는지 조용히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 나갈 거다 라고. 아들이 어디로요? 했습니다. 남쪽으로 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한참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를 물었어요. 할머니는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 어머니였습니다. 우리가 나가면 어머니는 심포에 혼자 남는 겁니다. 그것도 아들이 탈북한 죄인의 어머니로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연좌제라고 가족이 죄를 지으면 남은 가족도 책임을 묻는 게 북한입니다. 저는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번에 같이 못 간다고.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이 길을 같이 가시기 어렵다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빨개졌어요. 울지는 않았지만 눈이 빨갰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게 되면 어머니가 더 힘드실 것 같아서요. 그냥 모르고 계시는 게 낫겠다 싶었습니다. 그 결정이 지금도 마음에 걸립니다. 이별 인사도 못 드리고 떠났으니까요. 출발 전날 저는 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이유를 붙였어요. 겨울이 되면 집이 춥다고 창문 틈새 좀 막아드리러 왔다고 어머니가 반가워하시면서 차를 끓여주셨습니다. 옥수수 차였는데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늘 끓여주시던 거였어요. 저는 그 차를 받아들고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름이 많으셨습니다. 머리카락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눈빛은 여전히 맑으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눈빛이 참 좋았습니다. 뭐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 같은 눈빛이요. 저는 창문 틈을 막으면서 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계속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떠납니다. 잘 지내십시오. 아들이 못난 놈이라 이렇게 몰래 떠납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들을 입 밖으로는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작업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어머니가 현관까지 따라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한번 두드려 주셨어요. 말씀은 없으셨는데 그냥 손으로 한번 두드려 주셨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돌아보면 못 갈 것 같았으니까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을 본 게. 그날 밤 저는 아내랑 아들이랑 셋이서 짐을 쌌습니다. 많이 넣으면 안 됐습니다. 들고 뛸 수 있어야 하니까요. 옷 몇 벌, 비상식량 조금, 그리고 돈. 그게 전부였습니다. 22년 동안 살았던 집에서 들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그게 다였습니다. 저는 짐을 다 싸고 나서 조선소 작업복을 한번 봤습니다. 걸어두면 다시는 입을 일이 없겠다 싶어서 한번 만져봤습니다. 기름때가 밴 두꺼운 천이었어요. 22년이 거기 스며 있었습니다. 23명도 거기 있었고 최철수 형도 거기 있었고 제가 올린 보고서들도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업복을 걸어놓고 방을 나왔습니다. 이튿날 새벽 우리 세 가족은 신포를 떠났습니다. 신포에서 두만강 국경지역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함경북도 쪽으로 올라가야 하니까요. 버스를 탈 수 없었습니다. 검문이 있으니까요. 안내인 형이 미리 짜둔 경로가 있었어요. 산길을 타고 이동하는 거였는데 낮에는 쉬고 밤에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간에 안내인의 연락책들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 쉬고 저 창고에서 하룻밤 보내고 그렇게 이어지는 거였어요. 출발하던 새벽 신포골목을 걸으면서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니던 그 골목이었어요. 집집마다 담장이 낮게 이어지고 새벽 공기에 연탄 냄새가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아직 불을 안 뗀 집들이 많아서인지 공기가 차갑고 맑았어요. 저는 그 냄새를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아들이 제 옆에서 말없이 걸었습니다. 16이었지만 그날따라 어른처럼 보였어요. 군말 없이 짐을 들고 걸음을 맞추고 아내는 저보다 조금 앞서 걸으면서 가끔 뒤를 돌아봐서 우리를 확인했습니다. 세 사람 다 아무 말이 없었어요. 말을 하면 안 됐고 하고 싶은 말도 없었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첫날 밤은 산 아래 낡은 창고에서 보냈습니다. 안내인의 연락책이 마련해둔 곳이었어요. 마른 짚이 깔려 있었는데 거기 셋이 붙어서 누웠습니다. 추웠어요. 2월이 되기 전이니까 한겨울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추울까봐 옆에 바짝 붙었어요. 아들이 제 팔을 잡더라고요. 자는 척하면서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잡힌 손이 차가웠어요. 그 창고에 누워서 저는 조선소를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야간 당직이 교대할 시간이겠구나 싶었어요. 제가 없다는 걸 언제 알게 될까? 보위부가 언제 움직일까? 어머니한테는 언제 연락이 갈까?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빙빙 돌았습니다. 어르신들, 탈북이라는 게 그냥 용감하게 결심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결심은 오히려 쉬운 편이에요. 실제로 걸을 때 걸음 하나하나가 다 무게가 있습니다. 뒤에 두고 온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야 하거든요. 어머니 등을 두드리시던 손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그 손이 제 등에서 떨어지던 그 느낌이요. 둘째 날 밤이 됐습니다. 우리는 또 이동했습니다. 이번엔 안내인이 직접 나타났어요. 낮은 목소리로 경로를 설명해줬습니다. 어디서 어디로 어떤 표지물을 기준으로 움직이는지.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상태였어요. 안내인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강가에 도착하면 절대 서 있지 말라고. 망설이면 안 된다고. 들어가면 건너는 거고 들어가기 싫으면 여기서 돌아가는 거라고. 중간은 없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내를 봤습니다.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눈빛으로 서로 말했습니다. 돌아가지 않는다고. 셋째 날 새벽 안내인이 우리를 어느 언덕 위로 데려갔습니다. 그 아래로 검고 긴 것이 보였습니다. 강이었습니다. 두만강이었어요. 어릴 때 지도에서만 봤던 그 이름을 드디어 눈으로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겨울강이라 물이 낮고 일부는 얼어 있었습니다. 건너편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어요. 중국 쪽이었습니다. 저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숨을 한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아들도 그걸 봤는지 자기도 한번 입김을 냈어요.
하얗게 피어났다 사라졌습니다. 안내인이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20분 후에 신호 주면 내려가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아들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서 그렇게 강 앞에 쪼그려 앉아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숨소리도 죽이면서요. 그 20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아들이 쪼그려 앉은 채로 저한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기 건너면 진짜 다른 세상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강 건너편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눈이 뭔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오래 기억할 것 같습니다. 16살 아이가 생전 처음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그 눈빛이요. 아내가 아들 머리를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말없이요. 그게 아내의 방식이었습니다. 말 대신 손으로 하는. 신호가 왔습니다. 신호는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손전등을 짧게 2번 껐다 켰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안내인이 제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고 아들 손을 잡고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발밑에 마른 풀이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어찌나 크게 들리던지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강가에 닿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물이 예상보다 많이 얼어 있었어요. 한겨울이라 강 가운데까지 얼음이 뻗어 있었고 가장자리만 물이 흘렀습니다. 안내인이 미리 말해줬습니다. 얼음 위로 걸어가다가 중간쯤에서 물이 나오면 그냥 걷고 건너편 얼음에 닿으면 빠르게 올라가라고. 소리내지 말고 뛰지 말고 그냥 빠르게 걸으라고. 저는 먼저 한 발을 얼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끄러웠습니다. 무릎을 살짝 굽히고 중심을 낮췄어요. 아들한테 나를 봐라. 이렇게 해라. 눈빛으로 전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제 재킷 끝자락을 잡았어요. 셋이서 강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음이 삐걱 소리를 낼 때마다 멈추고 싶었습니다. 근데 멈추면 안 됐어요. 안내인 말대로 중간은 없으니까요. 저는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강 건너편 어둠 속에 뭔가 있을 거라고, 거기만 보고 걷자고. 발바닥으로 얼음의 두께를 느끼면서 혹시라도 얼음이 꺼지면 어떻게 할지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면서 강 중간쯤에서 얼음이 끊겼습니다. 물이었어요. 2월 초 두만강 물이 어떤지 아세요? 발이 닿는 순간 뼈까지 파고드는 차가움이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들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숨을 들이켰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셋 다 소리를 참으면서 걸었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계절에 무릎까지 물에 잠기면 몸이 빠르게 굳습니다. 다리가 말을 안 듣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아들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빨리 가자.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건너편 얼음에 발이 닿았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셋이서 강둑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다리가 감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올라오다가 한번 미끄러졌는데 제가 팔을 잡아 올렸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셋은 강둑 위에 엎드렸습니다. 숨을 고르면서요. 저는 엎드린 채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쪽이었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포도 조선소도 어머니 집도 거기 어딘가에 있겠지만 다 어둠 속이었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올려다봤더니 남자가 한 명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조선족이었습니다. 안내인이 연결해둔 중국 쪽 연락책이었어요. 말이 잘 안 통했습니다. 그 사람이 북한 말을 조금 했는데 빨리 가자 이 말만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말을 안 들었어요. 아들이 제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우리 셋이 서로 붙잡으면서 일어났습니다. 그 남자를 따라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중국 쪽 강둑을 따라 한참 걷다가 작은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도착했어요. 트럭도 아니고 승용차도 아닌 낡은 봉고차 같은 거였습니다. 안에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우리를 보더니 말없이 뒷 칸을 열었습니다. 거기 타라는 거였습니다. 뒷 칸 바닥에 담요가 몇 장 깔려 있었어요. 우리 셋은 거기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칸이라 바람이 들어왔는데 우리 몸이 이미 젖어 있어서 더 추웠습니다. 저는 아들을 가운데 앉히고 아내랑 제가 양쪽에서 붙었습니다. 담요를 덮어주었어요. 아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아들을 껴안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건넜다고. 아들이 제 품에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눈물만 흘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반대편에서 아들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말없이요. 우리 셋이 그렇게 봉고차 뒤 칸에서 한참을 달렸습니다. 어르신들, 강 하나를 건넜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위험이 있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강제 송환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또 다른 공포가 시작되는 겁니다. 봉고차가 어느 마을 외곽에서 멈췄습니다. 낡은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조선족 연락책이 우리를 그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집 안에 늙은 조선족 할머니가 한 분 계셨어요. 우리를 보더니 말없이 방으로 들어가라고 손짓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이불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어요. 아랫목이 따뜻했습니다. 우리나라 온돌이랑 비슷했어요. 어르신들 뜨끈한 아랫목 기억하시죠? 겨울에 발을 집어넣으면 뼈까지 녹는 것 같은 그 따뜻함. 저는 아들을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아들이 거기 누우면서 눈을 감았어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못 잔 거니까요. 아내도 누웠습니다. 저는 바로 못 누웠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두 사람 자는 걸 봤습니다. 아내 얼굴, 아들 얼굴, 숨 쉬는 거 확인하면서요. 살아있다. 여기까지 왔다. 그 생각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뭘 하고 계실까? 주무시고 계실까? 아직 우리가 없어진 걸 모르실 텐데 아침이 되면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머니한테 어떤 일이 생기는 걸까? 저는 그 생각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눈물이 났습니다. 강을 건널 때도 안 났던 눈물이요. 강보다 더 건너기 어려운 게 거기 있었습니다. 두고 온 사람들이요. 저는 소리를 죽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내랑 아들이 깰까봐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서요. 그렇게 2026년 2월의 첫 번째 밤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조선족 할머니가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흰쌀밥이었어요. 저는 그 밥을 보고 멍했습니다. 흰쌀밥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북한에서 흰쌀밥은 명절에나 먹는 귀한 것이었으니까요. 할머니가 된장국도 끓여주셨어요. 조선족 분이니까 우리랑 음식이 비슷했습니다. 된장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신포집 부엌 냄새랑 똑같아서 저는 그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더 먹어도 되냐고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할머니가 웃으면서 덮어줬습니다. 아들이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밥을 배불리 먹는 날이 오는구나. 할머니가 아침을 치우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있을 수 없다고, 이틀이면 된다고, 연락이 오면 또 이동해야 한다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어요. 됐다고, 고생들 했다고. 어르신들, 그 할머니 같은 분들이 계세요. 탈북자들한테 밥 한 끼 주고 이틀 재워주고 공안에 신고하면 중국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도 그걸 안 하시는 분들이요. 같은 핏줄이니까 우리말을 하니까 그냥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저는 그 할머니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를요. 이틀째 되던 저녁에 연락이 왔습니다. 또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차였어요.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건너온 사람들이었어요. 눈이 마주쳤지만 말은 안 했습니다. 다들 그런 분위기였어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안전합니다. 알게 되면 나중에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요. 차 안에 한 아주머니가 있었는데 혼자였습니다. 나이가 저보다 조금 많아 보였어요. 손을 보니 일을 많이 하신 손이었습니다. 아들이 그 아주머니를 힐끔힐끔 봤어요. 저도 봤습니다. 아주머니가 눈을 감고 계셨는데 눈 아래가 푸르스름했어요. 우느라 그러셨겠죠. 혼자 오신 거니까 두고 온 것들이 있겠죠. 차가 한참을 달리다가 다시 멈췄습니다. 새로운 집이었어요. 이번에는 조선족이 아니라 한족 집이었습니다. 언어가 안 통했어요. 안내인이 따로 있어서 통역을 해줬는데 여기서 며칠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이동 준비가 될 때까지요. 며칠이라는 게 사실 며칠인지 몰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방 안에 있어야 했고 창문을 열면 안 됐습니다. 밖을 보면 안 됐어요. 공안 순찰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들이 갑갑해했습니다. 16살 아이가 방 안에만 있으니까요. 저는 아들이랑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릴 때 얘기, 신포 바다 얘기, 조선소 얘기. 아들이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세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도 말을 별로 안 했었고요. 저는 아들한테 처음으로 잠수함 얘기를 했습니다. 2015년 사고 얘기도요. 23명이 죽었다는 얘기, 보고서 얘기,
아무것도 못 봤소 라는 말 얘기. 아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한 번도 말을 자르지 않았어요. 다 듣고 나서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이제 알겠다고. 저는 그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한테 미안했습니다. 제가 품고 있던 그 돌이 아들한테도 무게를 줬겠구나 싶어서요. 아내가 옆에서 듣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안 했어요.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동한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번 이동은 더 긴 거리였습니다. 중국 안에서도 남쪽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동남아시아로 가는 경로를 준비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편으로 안도했습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구나 싶었으니까요. 근데 그날 밤 이동하다가 한 번 위기가 왔습니다. 차가 어느 검문소 앞에서 섰어요. 중국 공안의 검문이었습니다. 안내인이 미리 말해줬어요. 소리내지 말고 움직이지 말고 내가 처리할 테니 기다리라고. 우리는 차 뒷칸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꽉 쥐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아들 손인지 제 손인지 모를 만큼 둘 다 땀이 났어요. 공안이 차를 돌아다니며 뭔가를 봤습니다. 안내인이 앞에서 뭔가를 건넸습니다. 돈이었겠죠. 잠시 후에 공안이 물러섰고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때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이 제 팔을 잡은 손을 놓았어요. 아내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원래 기도를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날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도 속으로 빌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한테, 그리고 먼저 간 최철수 형한테 우리 가족이 무사히 건너게 해달라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끝까지 부탁한다고. 차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달렸습니다. 그 차 안에서 저는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소에서 22년 동안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그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숨어 다니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그렇게 숨어서 이동하고 있구나 싶었어요. 차이가 있다면 잠수함은 무기를 싣고 다니고 우리는 살고 싶다는 마음 하나를 싣고 다닌다는 거였습니다. 그 생각이 드니까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더니 왜 웃냐고 했어요.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웃는 남편이 이상하게 보였겠죠. 그래도 그 웃음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무겁고 긴 도망길에서 피식 웃음 한 번 나오는 것,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으니까요. 중국에 들어온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 열흘 동안 3군데를 옮겨 다녔습니다.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위험하다고 했어요. 공안의 눈을 피해야 하니까요. 이동할 때마다 짐을 챙기고 차에 타고 낯선 곳에 내려서 또 낯선 방으로 들어가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아들은 그러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불평 한마디를 안 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를 더 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3번째로 옮겨간 곳은 작은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중국 동북쪽 어딘가였어요.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받아준 집은 50대 조선족 부부가 사는 집이었어요. 남자분이 낮에 밭일을 나가시고 여자분이 집을 지키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우리한테 말을 거셨어요. 북쪽에서 오셨죠? 하시면서요. 저는 네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밥 드시겠냐고 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고추장찌개를 끓여주셨습니다. 고추장찌개를요. 어르신들, 오래간만에 고추장 맛을 보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저는 그 찌개 한 숟가락을 뜨는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맵고 구수하고 어머니 손맛이 아닌데도 어머니 손맛 같았어요. 한국 음식이라는 게 어딜 가도 한국 음식이거든요. 그 맛이 고향 맛이더라고요. 아들도 말없이 2그릇을 비웠습니다. 그 집에서 며칠을 쉬었습니다. 처음으로 조금 숨을 돌렸어요. 아주머니가 낮에 마당에서 잠깐씩 바람을 쐬게 해주셨거든요. 이웃이 오면 얼른 들어가야 했지만 그래도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국 하늘이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요. 심포 하늘도 넓었는데 그 하늘은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었거든요. 항상 뭔가 내려누르는 것 같은. 근데 그날 본 하늘은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파란 하늘. 아들이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그랬어요. 아버지, 저기 새 보이죠? 하고요. 제비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인다고 했어요.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심포 떠나고 처음 본 아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아주머니한테 우리 사정을 조금씩 얘기했습니다. 조선소에서 일했다고, 잠수함을 만들었다고. 아주머니가 눈이 커지셨어요. 그런 데서 일했어요? 하시면서요. 저는 네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한참 저를 보시더니 그러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겠다고. 그 한마디가 참 컸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해줬거든요.
고생한다는 말보다 당을 위해 충성하라는 말이 더 많았으니까요. 나흘이 지났습니다. 안내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동남아시아로 가는 경로를 준비했다고요. 구체적인 나라 이름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그냥 따라오면 된다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한테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정말 고마웠다고, 덕분에 살았다고.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잘들 가라고, 건강하라고. 아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 이동은 달랐습니다. 차가 아니라 기차를 탔어요. 안내인이 표를 미리 구해뒀더라고요. 신분증이 없으면 표를 못 사는데 어떻게 구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표를 받아서 탔어요. 기차 안에서는 말을 하면 안 됐습니다. 북한 말투가 드러나면 위험하거든요. 우리 셋은 말없이 앉아서 창밖만 봤습니다. 중국 땅이 어찌나 넓은지요. 기차가 몇 시간을 달려도 끝이 없었습니다. 들판이 이어지고 산이 이어지고. 어르신들, 중국 땅이 우리나라 몇 배인지 아세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이 넓은 땅 어딘가에 우리가 숨어서 달리고 있구나 싶었어요. 기차에서 내려서 또 차를 탔습니다. 이번 차에는 우리 말고 사람이 더 있었어요. 다들 비슷한 처지인 것 같았는데 서로 묻지 않았습니다. 안내인이 한 가지만 당부했어요. 어디서 왔는지 서로 묻지 말고, 이름도 묻지 말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하라고. 그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그 차 안에 아이를 혼자 안고 있는 젊은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이가 돌도 안 된 것 같았어요. 아주 어린 아기였습니다. 아기가 울려고 할 때마다 그 여자가 젖을 먹이거나 달래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했어요.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모릅니다. 아기가 소리를 지르면 다 끝나는 거니까요. 그 여자가 이를 악물고 아기를 달랬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는데 소리는 안 냈어요. 저는 그 여자를 보면서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저를 낳고 키우시면서 어머니도 이런 순간들이 있으셨겠구나 싶어서요. 힘들어도 소리 못 내는 순간들이요. 부모라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자식 앞에서는 무너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목적지에 가까워지면서 안내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설명해 줬습니다. 동남아시아 한 나라의 국경을 넘어서 그 나라 수도에 있는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한다고. 거기 들어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는 절차가 시작된다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게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방향이었는데 이제 목적지가 된 거잖아요.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저한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한국에 가면 학교 다닐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가 학교 다니고 싶었구나. 공부하고 싶었구나. 신포에서는 학교를 다녀도 마음껏 배울 수 없었을 텐데. 밤이 깊었습니다. 차가 어느 허름한 건물 앞에 섰어요. 국경 근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을 자고 내일 새벽에 국경을 넘는다고 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바닥에 얇은 매트리스가 여러 개 깔려 있었어요. 우리는 거기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아내가 누우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두운 데서 손만 잡고 천장을 봤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내일이 있다는 것, 그게 다였습니다. 아들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렇게 잘 자는 아이가 됐나 싶었어요. 신포에서는 잠을 잘 못 잔다고 했는데 아마 이 길에서 몸이 너무 지쳐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잠을 잔다는 건 다음 날을 기다린다는 거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래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두만강을 건너던 날 밤처럼 잠이 안 왔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머니는 어떻게 계실까? 우리가 없어진 걸 알고 얼마나 놀라셨을까? 보위부가 찾아갔을까? 아들이 탈북한 어머니는 어떤 취급을 받는 걸까? 그 생각이 너무 커서 저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보면서 어머니한테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계시죠? 제가 몹쓸 아들입니다. 그래도 살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이 오면 또 걸어야 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안내인이 우리를 깨웠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밖에 나오니 차가운 공기가 뺨을 때렸어요. 이 나라가 어딘지도 정확히 모르는 채로 걸었습니다. 안내인이 앞에서 빠르게 걸었고 우리는 그 뒤를 따랐어요. 1시간 넘게 걸었을 겁니다. 산길이었습니다. 경사가 있어서 힘들었어요. 아들이 제 뒤에서 따라왔는데 가끔 아내가 미끄러지면 아들이 손을 잡아줬습니다. 어느 틈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나 싶었어요.
집에서 볼 때는 그냥 사춘기 아이였는데 이 길에서는 어른이었습니다. 산 중턱쯤에서 안내인이 멈췄습니다. 손으로 아래를 가리켰어요. 초소가 보였습니다. 경비 초소였어요.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30분 후에 교대 시간이라고, 그 사이에 지나가야 한다고. 경비원이 교대하는 혼란한 틈을 타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도 제 재킷자락을 잡았어요. 셋이 붙어서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심장이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안내인이 손짓했습니다. 지금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달렸습니다. 달린다기보다 최대한 빠르게 걸었어요. 소리를 줄이면서요. 초소 옆을 지날 때 안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시선을 정면으로 고정하고 걸었습니다. 멈추면 안 됐어요. 멈추는 순간 눈에 띄니까요. 50걸음, 100걸음, 150걸음. 안내인이 덤불 뒤로 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쪼그리고 앉으라는 뜻이었어요. 셋이 쪼그렸습니다. 잠시 후 초소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교대하는 경비원들 목소리였겠죠. 웅성거리다가 조용해졌습니다. 안내인이 다시 일어서라고 했어요. 우리는 일어서서 또 걸었습니다. 그렇게 국경을 넘었습니다. 두 번째 국경이었어요. 국경을 넘고 나서 또 차를 탔습니다. 이번 차는 조금 달랐어요. 좌석이 있는 차였습니다. 뒷 칸이 아니라 좌석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게 이렇게 편안한 건지 몰랐어요. 등받이 하나가 이렇게 고마운 게 되는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르신들, 사람이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등받이 있는 의자, 따뜻한 방, 흰 쌀밥 한 그릇. 그전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잃어봐야 합니다. 차가 도시에 들어섰습니다. 안내인이 우리한테 창문 밖을 봐도 된다고 했어요. 저는 창문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낯선 도시였어요. 간판들이 저로서는 읽을 수 없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거리를 오가고 있었어요. 오토바이가 많이 다녔습니다. 신호등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평범한 도시의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낯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음대로 길을 걷고 있구나. 저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는구나. 허가를 받지 않아도 저 길을 걸을 수 있는구나. 그게 부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동 하나에도 허가가 필요하거든요. 다른 지역을 가려면 여행 증명서를 받아야 하고 그게 없으면 불법이에요. 아들이 창밖을 보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간판 뭐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러면 한국 글자는 알아볼 수 있어요? 했어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국 글자는 우리랑 같으니까요. 아들이 그러면 한국 가면 간판 읽을 수 있겠네요. 하면서 웃었어요. 그 웃음이 참 좋았습니다. 간판 읽는 것에 기뻐하는 아이. 그게 얼마나 소박한 기쁨인지요. 그 소박한 기쁨이 이 아이한테 허락되지 않았던 세상에서 우리가 왔다는 게 그게 다시 한번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차가 멈췄습니다. 안내인이 내리라고 했어요. 건물 앞이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었어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인지 다른 나라 사람들인지 알 수 없었지만 다들 눈빛이 비슷했습니다. 지쳐있고 긴장되어 있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기대가 있는 눈빛. 안내인이 이제 한국 대사관까지 가는 마지막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며칠 기다려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면 됩니다. 두만강 건너고 국경 넘고 여기까지 왔는데 며칠이 뭐가 무섭겠습니까? 아들이 구석에 앉아서 벽에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금방 잠이 들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그 옆에 앉아서 아들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저는 그 두 사람을 잠시 봤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살아서 여기까지. 그 생각이 드는데 눈이 뜨겁더라고요. 저는 반대편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요. 남자가 이렇게 자주 울어서야 싶기도 했지만 사실 이 길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그 눈물들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 건물 안에서 우리 가족 말고도 여럿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들 말수가 적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낮에는 각자 구석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 또 밥을 먹고 눕고 그게 반복됐습니다. 창문은 두꺼운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이 이상하게 흘렀어요. 더디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아들은 그 시간 동안 벽에 기대서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저는 그게 걱정이 됐습니다. 16살 아이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싶어서요. 어느 날 낮에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봤어요.
저는 뭘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한참 있다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잘 계실지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는 그 말에 대답을 못했습니다. 잘 계실 거다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게 거짓말이 될 것 같아서요. 대신 할머니가 강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사셨으니 괜찮으실 거라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흘째 되던 날 오후에 안내인이 들어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움직인다고 했어요. 대사관까지 가는 마지막 이동이라고.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한꺼번에 왔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마지막이라고 해서 쉬운 게 아니잖아요. 대사관 문 앞까지 가는 길에도 위험이 있다고 했거든요. 꽁한 눈을 피해서 혹시라도 마지막 순간에 잡히면 모든 게 끝이니까요.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아들이 잠든 걸 확인하고서요. 아내가 만약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아들 먼저 들여보낸다고 했어요. 아들만이라도 들어가면 된다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잘 키웠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가 이 길에서 한 번도 누군가한테 짐이 된 적이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6살인데 어른보다 더 의젓하게 버텨줬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운데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이제 짐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동하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렸거든요. 몸에 걸칠 옷이랑 돈, 그게 전부였어요. 밖으로 나오니 차가 한 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대사관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만 했습니다. 우리는 차에 탔습니다. 도시 안을 달렸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차가 별로 없었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고 가끔 오토바이가 지나가고 그 나라 도시의 새벽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면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다 자고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평범한 새벽이겠지만 우리한테는 평생에서 가장 긴 새벽이었습니다. 차가 어느 골목에서 섰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내리라고 했어요. 내리고 보니 골목 끝에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높은 담장이 있고 그 위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태극기를 보신 적 있으시죠, 어르신들? 빨강 파랑이 어우러진 그 깃발요. 저는 북한에서 그 깃발을 적기라고 배웠습니다. 적의 깃발이라고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그 깃발을 보는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 만든 깃발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적의 깃발이 아니라 우리한테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저기 있다는 뜻이구나. 아들이 제 옆에서 그 깃발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봤습니다. 아내도요. 안내인이 앞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걸었습니다. 담장 쪽으로요. 골목을 걸어가는데 발이 잘 안 떨어졌어요. 꿈인가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게 꿈이었으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수십 번 있을 뻔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두만강 얼음, 무릎까지 찬물, 검문소, 초소 옆을 지날 때의 심장 소리. 대사관 정문 앞에 섰습니다. 경비원이 있었어요. 그 나라 경비원이었는데 우리를 봤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온 대사관이죠. 우리 북한에서 왔습니다. 들어가고 싶습니다. 경비원이 알아들을 리 없었지만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다른 사람이 나왔어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저한테 한국말로 말했어요. 북쪽에서 오셨어요? 그 한마디를 듣는데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말이었습니다. 억양이 달랐어요. 남쪽 말투였거든요. 그런데 알아들었습니다. 같은 말이었어요. 저는 네 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분이 들어오세요 했습니다. 우리 셋이 대사관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문이 뒤에서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쿵 하는 소리였는데 저는 그 소리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소리가 닫히는 소리인데 저한테는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뭔가가 닫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열리는 소리요. 아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꽉 쥐었어요. 저도 꽉 쥐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안내를 받아서 어느 방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있는 방이었어요. 한국분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몇 분이냐? 어디서 오셨냐? 건강 상태는 어떠냐? 저는 차례로 대답했습니다. 셋이고 함경남도 신포고 건강은 괜찮다고. 그분이 잠시 자리를 피셨다가 돌아오셨는데 음료를 가져오셨어요. 캔에 든 음료였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그런 캔 음료를 본 적이 없었어요. 아들이 캔을 받아들고 어떻게 여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웃으면서 열어주셨어요. 아들이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달았겠죠. 북한에서는 그런 단 음료를 마실 일이 없으니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왔구나. 정말 왔구나. 그런데 그 순간에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 달콤한 음료를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요. 심포에서 늘 옥수수 차만 드시던 어머니한테 이런 것도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르신들, 좋은 일이 생겨도 슬픔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쁨이랑 슬픔이 같이 있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그날 대사관방 안에서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대사관 안에서 잤습니다. 처음으로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 있는 밤이었어요. 아들이 눕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아내도 금방 잠들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깨어 있었습니다. 주변이 조용하고 안전하다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저는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이제까지 지나온 길을 한번 되짚었습니다. 심포골목, 두만강, 조선족 할머니 집, 국경, 이 대사관, 그 모든 길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그 줄 끝에 지금 제가 있었어요. 내일은 한국으로 가는 날이 조금 더 가까워지는 날이었습니다. 대사관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한국 직원분들이 여러 가지를 챙겨주셨습니다. 옷도 주시고 세면도구도 주시고 식사도 차려주셨어요. 처음 받아든 밥상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쌀밥이었는데 반찬이 여러 가지였어요. 김치도 있었고 조림도 있었고 국도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명절 밥상이 그 정도였을까 싶었어요. 그게 그냥 평범한 한 끼였다는데 아들이 밥상 앞에 앉아서 잠시 그냥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 셋이 아무 말 없이 그 밥상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다가 아들이 수저를 들었어요. 저도 들었습니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몸이 알고 있었어요. 오래 굶다가 갑자기 많이 먹으면 탈이 나니까요. 한국 직원분 한 분이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북한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고요. 저는 조선소에서 용접 기술자로 일했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좀 더 물어보셨어요. 잠수함 관련 작업도 하셨냐고. 저는 네 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한국에 가시면 관련 기관에서 이야기를 들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 지식들이 저를 가뒀습니다. 알기 때문에 가두었고 알기 때문에 침묵해야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알고 있는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곳, 그게 참 낯설고 이상한 개념이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한국 직원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출발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타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 눈이 반짝였어요. 비행기를 처음 타는 거니까요. 북한에서는 일반 주민이 비행기를 탈 일이 없거든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 직원분들이 동행해 주셨어요. 검색대를 지나고 탑승구를 찾아가고 그 모든 과정이 저한테는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다니는 그 길이 저한테는 배워야 하는 새로운 세상이었어요. 비행기에 탔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아들이 창가에 앉겠다고 해서 앉혔습니다. 비행기가 출발하면서 속도를 높이는데 아들이 제 팔을 잡았어요. 떠오르는 순간에요. 저도 앞 좌석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아내는 눈을 감았고요. 비행기가 땅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창문 쪽으로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세상에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저도 창문 너머로 봤습니다. 도시가 작아지고 강이 실처럼 보이고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구름 위로 나왔어요. 하얀 구름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저기 구름 위야요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했어요. 아들이 한참 그 구름을 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저도 말이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서 볼 수 있는 건 그냥 하늘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하늘인지도 구별이 안 되는 그냥 푸르고 맑은 하늘이요. 저는 그 하늘을 보면서 23명 생각을 했습니다. 최철수 형 생각도 했고요. 그 사람들은 저 구름 위에 올라온 적이 있었을까? 심포 조선소에서 일하다가 떠난 그 사람들이 이런 하늘을 본 적이 있었을까? 아마 없었겠죠. 저는 그 하늘을 그 사람들 대신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아서 여기 있으니까
그 사람들 몹까지 봐야겠다고.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이 세상 어딘가에 남을 수 있도록 제가 말해야겠다고. 그게 제가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향해서요. 어르신들, 분단이 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처럼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저처럼 구름 위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다들 달랐겠지만 뒤를 돌아보는 마음만큼은 비슷했을 것 같습니다. 두고 온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살아계실 때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날을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안을 수 있는 날을요. 비행기가 구름 사이를 날았습니다. 한국 땅에 처음 발을 내딛던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공항에서 내렸을 때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냥 공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짐을 끌고 지나다니고 안내방송이 나오고 가게들이 줄지어 있고, 근데 그 안내방송이 한국말이었습니다. 저랑 똑같은 말이었어요. 억양이 좀 달랐지만 알아들었습니다. 가게 간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국 가면 간판 읽을 수 있겠다고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아들이 두리번거리면서 걸었습니다. 눈이 이쪽 저쪽으로 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아내는 입을 꼭 다물고 걷는데 눈이 촉촉했습니다. 관계자분들을 따라서 어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신원 확인을 하고 건강검진을 받고 여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들이었어요. 하나원이 뭔지 아세요? 탈북자들이 한국에 정착하기 전에 먼저 들어가서 교육을 받는 곳입니다. 한국 생활을 배우는 거예요. 버스 타는 법, 은행 쓰는 법, 인터넷 쓰는 법, 저한테는 다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봐주셨어요. 진찰을 받으면서 저는 자꾸 북한 병원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 폐렴 때 약 하나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굴렀던 기억이요. 여기는 검진기구가 다 있었고 약도 있었고 따뜻한 방에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았던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게 다 감사했습니다. 아들이 검진을 받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뭔가를 물어봤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또 뭔가를 물어봤어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16살 아이가 궁금한 게 생기면 물어볼 수 있는 곳. 그게 뭐 대단한 거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북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뭔가를 물어보면 왜 그걸 궁금해하냐는 시선이 먼저 왔으니까요. 하나원에 들어간 건 며칠 후였습니다. 거기서 석 달을 지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첫날 교육에서 선생님이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라고요. 사람들이 하나씩 말했습니다. 공부하고 싶다, 일하고 싶다, 가족이랑 살고 싶다. 제 차례가 됐는데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도 했고 아무것도 없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하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있었던 일들을요. 선생님이 잠시 보시더니 그러셨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그 이야기들이 필요하다고. 그 말이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어르신들,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밤이 밝다는 거였습니다. 신포에서는 밤이 되면 불이 없었습니다. 전기가 없으니까요. 창문을 열면 그냥 어두웠어요. 근데 한국은 밤에도 환했습니다. 가로등이 켜져 있고 가게들이 불을 켜고 있고 멀리서 건물들이 빛나고, 처음에 그걸 보고 아들이 아버지, 여기는 밤이 없어요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밤이 없는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24시간 열어두는 작은 가게요. 하나원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밤에도 열어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렇다고 했어요. 새벽 2시에도요? 했더니 네 했습니다. 저는 그게 신기했습니다. 신포에서는 해가 지면 장마당도 문을 닫고 살 수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새벽에 아프면 약도 못 구했는데 여기는 새벽에도 편의점이 열려 있다고요. 마트에 처음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하나원 교육의 일환으로 한번 견학을 갔었는데 들어가는 순간 멈췄어요. 물건이 너무 많았습니다. 쌓여 있었어요. 과자며 라면이며 음료수며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로요. 저는 그 진열대를 한참 봤습니다. 북한에서 장마당에 가면 물건이 부족해서 못 사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는 너무 많아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게 이렇게 다른 문제인지 몰랐어요. 아내는 마트에서 김치를 봤습니다.
포장된 김치가 진열대에 가득 있었거든요. 아내가 그걸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또 집어들었다가 내려놓고 했어요. 저는 뭐 하냐고 했더니 아내가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김치인지 확인하고 싶었다고. 저도 웃고 아내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같이 웃었어요. 말투가 달라서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억양이 다르고 모르는 말들이 있고 하나원 선생님이 어려운 말은 물어보라고 하셨는데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뭘 물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도 같은 글자를 쓰니까 읽을 수는 있었고 천천히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금방 따라잡았어요. 젊으니까요. 어르신들도 아시잖아요. 나이 들수록 새로운 것에 적응하는 게 느려지는 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는 건 느꼈습니다. 하나원 직원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말투나 어색함을 가지고 뭐라 하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다려주셨어요. 그게 고마웠습니다. 어르신들, 우리가 다 같은 한민족이잖아요. 분단이 됐어도 수십 년이 지났어도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더라고요. 밥상에 앉아서 김치찌개 먹는데 이 맛이구나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낯설면서도 낯설지 않은 그 맛이요. 하나원을 나와서 정착 지원을 받아 자리를 잡았습니다. 작은 아파트였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 아들이 방 하나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어요. 잠시 후에 나오더니 그랬습니다. 내 방이에요? 하고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게 담겼는지요. 혼자 쓰는 방이 처음이었던 거잖아요. 저는 지금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게 많고 어색한 것도 많습니다. 아들은 이미 학교 입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밤에 불을 켜두고 책을 보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따뜻합니다. 이 아이가 공부하고 싶었구나, 배우고 싶었구나. 아내는 요리를 하면서 지냅니다. 마트에서 이것저것 사다가 만들어 보는데 북한 음식이랑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들을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어제는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어머니 된장찌개 맛이랑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어르신들, 저는 아직도 어머니 생각을 매일 합니다. 잘 계신지, 무사히 지내고 계신지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알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완전하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없으니까요. 통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 여러분 살아계실 때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살아서 그날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오면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된장찌개 한 그릇 얻어먹고 싶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아주 작은 소원이에요. 심포 바닷가 그 바람 소리가 가끔 그립습니다. 어릴 때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해변에서 뛰놀던 그 시절이요. 그때는 그게 행복인지도 몰랐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바람이었고 그 파도 소리였고 어머니 된장찌개였고 아버지 작업복이었습니다. 23명의 이름이 세상 어딘가에 남길 바랍니다. 최철수 형의 이름도요. 그 사람들이 왜 죽었는지 누가 기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그 이야기들을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올해, 할 수 있는 한만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며칠 전에 처음으로 혼자 버스를 탔습니다. 하나원에서 교통카드 쓰는 법을 배웠는데 막상 혼자 타려니까 손이 떨렸어요. 카드를 단말기에 갖다 대면 삐 소리가 나고 그게 다라고 했는데 그 삐 소리 하나가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버스에 올라서 카드를 댔는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사 아저씨가 아무 말 없이 그냥 앞을 보셨어요. 검사하거나 확인하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탄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이동 하나에도 허가가 필요했는데 여기는 카드 하나로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당연한 건지 여기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게 아직도 신기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로가 넓고 깨끗했어요.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호등이 바뀌면 멈추고 바뀌면 걷고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리였어요. 저는 그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이 사람들을 위한 것인 세상. 북한의 규칙은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버스 안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 건너편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어머니 또래로 보였어요. 흰머리가 많으셨고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를 잠시 봤습니다. 할머니가 창밖을 보시다가 제 눈이랑 마주치셨어요. 할머니가 그냥 가볍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웃음 하나가 참 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웃음이지만 모르는 사람이 그냥 웃어준다는 게, 북한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웃어주면
오히려 조심해야 했습니다. 뭔가 속셈이 있거나 정보원이거나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는 그냥 웃어줬어요. 별 이유가 없이요. 그 버스 안에서 저는 이게 자유구나 싶었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웃어줄 수 있는 것, 이유 없이 웃어줘도 되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아들이 요즘 부쩍 말이 많아졌습니다. 하나원에서 또래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비슷한 처지의 아이들이었는데 같이 어울리면서 웃는 소리가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웃는구나 했습니다. 심포에서 이 아이가 언제 이렇게 크게 웃었나 싶어서요. 웃을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배가 고프고 미래가 막막하고 아버지는 말이 없고 그런 집에서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그 웃음소리가 제가 이 길을 걸어온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22년 동안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만들었습니다. 그 잠수함이 국가를 지킨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정작 그 잠수함 안에서 사람들이 죽었고 그 죽음이 지워졌고 저는 그 지움에 가담했습니다. 그게 가장 부끄럽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눈을 뜨는데요. 그래도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23명이 거기 있었다고. 그 이름들이 사라지면 안 된다고. 잠수함이 강하다는 선전 뒤에 무엇이 있는지 누군가는 알아야 한다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심포바다는 지금도 그대로 있겠죠. 동해 바람도 불고 있을 거고 어머니 집 창문에도 바람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제가 출발 전날 막아드린 그 창문 틈새가 겨울을 잘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겨울엔 제가 가서 더 꼼꼼하게 막아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에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같이 바라주십시오. 감사합니다.